반갑습니다. 남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본 수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과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수학 공부를 하는가? 뭐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은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가장 기초 학문입니다. 대학교 가서 이런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하려면 거의 모든 과목에서 수학이 쓰여요. 그런데 지금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갖는 의미는 바로 대학 입시겠죠.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고등학교에서 만들어낸 내신 성적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수능 시험 성적으로 대학 입시에 쓰입니다. 결국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학교 시험은 50분의 20문제, 수능 100분의 30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제한 안에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누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학교 내신은 이와 같은 등수를 쪼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4%, 11%, 23%, 40%가 각 등급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학교에서 하는 내신은 등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등수 하나 때문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게 나뉘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는 상위권 대학은 내신 등급으로 3등급 이하는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근데 수능도 마찬가지긴 한데 원체 수험생이 많죠. 한 학년에 한 40만 명씩 정도 수능을 응시하는 거기 때문에 문이과는 제가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 그냥 등수를 이제 대략적으로 써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좀 없어요, 등수가. 그래서 등급 컷 점수가 남습니다. 이 등급 컷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우리 수능 시험 끝나면 이제 뉴스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올해 수능 시험 뭐 난이도 조절 실패. 성공했던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등급이 잘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1등급끼리, 2등급끼리. 그래야 대학에서 선발하기에 그 기준을 찾기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등급을 나눠주는 문제들을 일명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등급 킬러 문제까지 하면 3문제, 2등급 킬러 문제는 2문제 정도 해서 총 5문제 정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수능에서는.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신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수행평가도 잘 봐서 100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1등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등급을 잘 나눠주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어려운 문제의 기준은 뭐라고 보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한 문제에 몇 가지의 개념이 함께 나오는가, 또 하나는 주어져 있는 문제의 조건이 얼마나 복잡한가, 다른 말로는 얼마나 꼬아놨나, 이렇게들 표현을 하죠. 일단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단원 한 단원 아주 쉬운 수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런 건 없어요. 중학교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유는 중학교에서도 시험은 있는데 내신이 있어요. 있는데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90점 넘으면 모두 A등급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 기말고사의 수행평가를 합치다 보니까 중간 기말고사 점수로 80점만 넘어도요, 수행평가 점수 보태서 90점대가 나와서 A등급이 돼요. 중학교 때는 1등급과 같은 개념의 A등급이 9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보통 한 30% 정도가 A등급을 받아요. 근데 아까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30%면 4등급까지잖아요. 4등급의 일부까지, 정확하게는 일부까지인데 잘 나뉘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A등급인가 보다, 제일 잘하는 등급이네 이랬다가 고등학교 갔더니 뭐 3등급, 4등급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등급을 나누는 킬러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 자체는 그냥 되게 쉬워요. 근데 고등학교 지필고사부터는 이제 킬러 문제가 들어가죠.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등학교 자체는 이제 시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유는 이제 한 과정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중학교 때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수능은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는 한 번의 중간고사가 한 과정의 절반 정도 되겠죠. 한 학기에 한 과정이니 중간고사는 그것의 절반. 근데 수능은 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의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의 6배, 책 3권인 거예요. 그러니 한 문제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 개념을 막 섞어서 문제를 구성을 하고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꼬아놔요. 우린 그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번도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문제여야 돼요. 수능 문제 출제위원들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숙식을 한 곳에서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기준은 뭐냐? 등급 컷을 쪼갤 수 있는 문제를 적절히 배치한다. 두 번째가 세상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문제, 킬러 문제나 수능 문제는 모두 그 자리에서 해석해내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낮은 단계에서 한번 봤던 유형들이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냥 유형 문제를 열심히 복습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갔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바뀌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저 능력은 아주 저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다시 이렇게 좀 펼쳐서 보면은 앞에 첫 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는 굉장히 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어려워지고 이제 객관식 18번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문제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넘어가서도 28번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 3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3문제 해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등급 컷을 나눠주는 킬러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학생들이 그동안 유형 복습만으로 공부를 해왔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를 풀 능력이 사라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80점대가 나올까 말까 하는 점수가 최고 점수가 되는 거예요. 절대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킬러 문제에서 등급이 쪼개지는 건데 그 킬러 문제를 거의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건 무엇이냐? 개념을 단단하게 가지고 그 개념을 끌어다가 문제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능력이 바로 깊이 있는 수학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면은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 환경 자체가 아이들에게 많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선행이 좋은 거야. 선생님이 먼저 풀어주면 내가 그걸 따라 풀면 돼. 일단 수학은 많이 풀어봐야 돼. 수학 문제를 풀었으면 다 맞아야 돼. 문제를 보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풀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 틀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선행. 선행에 대한 주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선행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선행을 하면 나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부터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올라오면 진짜 수능 범위인 고2 이상에서 안 통합니다. 일단 고등학생이 돼보면 그때가 소유하는 게 뭐냐? 시간이 너무 부족해. 내신은 너무 어려워. 그리고 가장 큰 거, 나는 한 번도 내 스스로 문제를 해석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풀이를 따라 하죠. 왜 그럴까요? 양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아서 한 번에 설명을 하면 딱 인과관계가 맞아요. 일단 선행은 무조건 해야 돼. 그럼 선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거까지 같이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양이 많이 늘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선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온전하게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 배우고 기본 배우고 뭐 응용, 실력 심화, 최상위 이렇게 단계를 잘게 쪼개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것도 해야 되고 2학년 것도 해야 되고 3학년 것도 이렇게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건 절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쉐도잉을 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대표 문제를 쫙 풀어줘요. 그럼 학생은 그 대표 문제랑 비슷한 문제 한 3개씩 있겠죠. 그 새끼 문제들. 그렇게 비슷한 문제를 선생님이 해석한 방법 그대로, 선생님이 풀어준 그 방법 그대로 따라서 푸는 겁니다.
그럼 양치기가 돼요. 양을 엄청 많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수학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풀어준 방식대로 따라 풀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해석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신유형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수학은 배워서 푸는 게 뭐 물론 배워서 푸는 거지만, 수학은 문제를 먼저 접하고 아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해석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푸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행을 하게 되면 양을 칠 수밖에 없고, 양을 치다 보면 자신만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자꾸 선생님 풀이를 따라 베끼기에 급급하고, 결국 생각하는 힘을 잃게 돼요. 근데 이 양치기는 중학교 내신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선생님 따라 풀기만 했는데 100점이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계속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저 또한 이제 고3 학생들까지, 이과 학생들까지 다 지도해본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선행은 나쁜 겁니다. 양치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친 거랑 똑같아요. 거짓말이에요. 자, 숙제 문제는 다 맞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리는 거에서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오답에 지혜가 있는 거야. 내가 아직 잘못 잡혀 있는 오개념도 잡아야 되고, 접근 방식도 더 신선한 방식이 있거나 참신하거나 아니면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해야죠. 그런데 자꾸 안 틀리려고 해요. 그런 노력은 필요한데, 안 틀리는 게 좋고 틀리는 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선악으로 본단 말이죠. 이거는 은연중에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나와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뭐 이렇게 많이 틀렸어? 넌 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오답을 혼내죠. 나쁜 거라고. 학생들은 오답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또 뭐 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쉐도잉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는 게 나쁜 거라고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푸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풀어야죠. 근데 이제 저의 학창 시절 때도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를 들어보면 뭐 오늘이 5일이야 그러면 5번, 15번, 25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 라고 했을 때 딱 나가서 바로 뭔가를 쓰지 않고 칠판 앞에 서서 이렇게 문제 보는 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바로 풀어야지. 이렇게 오히려 수학 공부를 할 때 생각하는 게 나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정말 모순적이게도 책 이름은 창의 사고력이에요. 생각해서 문제 풀자라고 써놓고 생각할 기회를 전혀 안 줍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양치기를 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이만큼의 양을 풀어야 되잖아요. 학생들도 그걸 다 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풀어주지 않으면 전혀 손을 못 대는 학생이 돼요. 이렇게 성장하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죠. 선행의 효과도 거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바닥이 납니다. 많이 가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말라요. 진짜 본격적인 수능 범위에서부터는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멈춰 있기 때문이죠. 내신에 쫓기고 학생부에 쫓기고 다른 과목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수학 선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행을 기준으로 하는 레벨의 세분화. 어떤 학원에 딱 갔는데 저희는 기초반은 내신만 합니다. 그래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 그 다음 레벨, 1년 이상 하는 레벨이 그 다음 레벨, 2년 선행 레벨, 3년 선행 레벨, 이렇게 레벨을 선행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놔요. 레벨을 좀 이렇게 나누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과정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기초 과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은 있는데 선행을 기준으로 레벨을 나누는 건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무엇을 심어주냐면 선행이 진짜 좋은 거구나. 두 번째는 어머님들이 불안을 부추기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선행은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의미도 없고 공부를 방해하는 선행을 기준으로 어머님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다 진짜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풀이를 따라하게 만드는 건 양치기 때문이에요. 공부량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아, 저기 학원 갔더니 숙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이가 정말 치일 정도로 많더라고. 야, 공부는 그만큼은 해야 실력이 늘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한 시간에 50문제씩 푸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 시간 동안 5문제를 풀어도 좋으니 깊이 있게 고민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이 훨씬 더 효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킬러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제일 나쁜 말은 야, 이거 진짜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외워. 네,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도봉교육은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념에서 배경지식을 탐구합니다. 배경지식을 탐구한다는 건 이제 나와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과거에 이 개념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던 건 무엇인지,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배경지식을 통해서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높아져요. 더 높은 곳에서 봐야 넓게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쌓이고 흥미도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 질문을 그냥 띄워봤는데 지금 선행하고 있는 학생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개념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개념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인데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배경지식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면 교환결합 분배법칙은 어디에 쓰이지? 이거를 연산법칙 쓰세요 그러면 교환결합 분배법칙이라고 학생들이 씁니다. 무슨 뜻이야 그러면 잘 몰라요. 어디에 쓰여 그럼 잘 몰라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항상 저 표현이 나와요. 교환, 결합, 분배 법칙. 1학년 2학기 집합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사칙 연산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유리수 범위까지 수가 확장이 되면서 일단 뺄셈을 모두 덧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수를 이용을 해서. 근데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면서 분배법칙에 쓰이는 연산식이에요. 근데 뺄셈, 나눗셈은 교환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뺄셈과 나눗셈을 없애고 곱셈과 나눗셈만 남겨라. 수화식의 연산에서는 곱셈과 덧셈만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그때 계산을 하는 방식과 기준, 원칙은 바로 이 세 가지다. 교환, 결합, 분배 법칙. 그리고 나서 또 살펴봐야 될 게 그럼 과연 교환 법칙은 뭐지? 결합 법칙이란 뭐지? 분배 법칙이란 뭐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연산의 3대 법칙은 아는데 저게 어디에 쓰는지 왜 하는지 왜 저거 다음에 덧셈 뺄셈의 혼합 계산이 나오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혼합 계산 방법만 익혀서 계속 주구장창 계산만 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면서, 왜 이걸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업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교환결합 분배법칙이고 그거는 뭐 이런 거야.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야. 그래서 짧게 하고 자, 문제 풀어보자. 그래서 또 문제 푸는 법을 막 보여줘요. 아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돼버립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익힌 배경 지식, 그 다음에 후행과의 맥락적 연결고리, 아까 설명드렸던 과거에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나왔네, 이렇게 연결도 지었고. 원래 수학은 그렇게 연계성을 가져가면서 성장하는 과목이거든요. 자, 이런 걸 포함해서 정의와 그 쓰임, 그 표현 방법들도 익히고 증명과 기본 성질까지 개념 노트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 건데 성질, 내가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파악할 때는 개념 공부할 때만이 아니에요. 수학 관련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또 거기서 발견되는 추가적인 성질들이 있단 말이죠.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만났을 때 다시 개념 노트로 돌아와서 추가로 적어 놔야 돼요. 이런 누적해 나가는 개념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깊이 있게 완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선행하는 학생들 한 2년씩도 많이 한다고 하죠. 1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본을 배운 다음에 다시 실력책을 또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죠. 근데 그게 통하는 학년이 고1까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뛰어야 될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과정은 이게 안 통한단 말이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언제나 방학부터 해당 학기까지 이 기간만으로 개념부터 심화를 모두 완성하는 습관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씩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짧게는 5개월 정도. 방학부터 해당 학기까지.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가장 높은 난이도의 심화까지를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생각해서 접근을 하면. 그래서 이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2, 고3까지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본 수학은 개념서의 개념 노트, 문제집에 문제 푸는 노트와 반성 노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념서와 문제집은 사실 한 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을 배우는 부분과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도면 되고, 그 문제 안에는 좀 가장 까다로운 문제까지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해야 될 분량을 너무 많이 잡아서는 안 돼요. 양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생들에게 자꾸 그 시간을 재촉하게 됩니다. 빨리 풀어야 돼. 내가 이 시간 안에 풀어야 돼. 그러지 말고 책을 좀 가볍게 해줘서 한 문제 한 문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조금 못마땅해 하거나 못 견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아이가 수학 문제 또는 수학 숙제 하라고 놔뒀더니 수학 문제 풀진 않고 가만히 고민만 해요. 이렇게 쳐다만 보고 이게 노는 건지. 근데 사실은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지금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많이 풀어놓은 연습장, 두꺼운 책 이런 것들로 안심을 하세요. 아, 우리 아이가 이만큼을 하는구나. 다행이다. 그건 열심히 하는 거. 가만히 앉아서 골똘히 한 문제 한 문제 고민하는 거는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내려놓더라도 아이가 집중해서 수학 문제를 풀게끔 하는 환경이 중요한 거죠. 더본 수학에서 그걸 이제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끝까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제를 봤을 때 개념이라는 나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무기만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높은 관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왜 하는지,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러면 높은 곳에서 떠서 보면 맥락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이 문제의 흐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의 끝에 갔더니 이 문제를 왜 냈는지까지 보여요.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세한 조건들을 각각 파악하고 아하, 이런 조건이니까 난 이렇게 풀 거야 라는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까지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결과가 실패를 했든, 즉 틀렸든 맞았든 어쨌든 이제 자기만의 어떤 결과물들이 남았죠. 자기가 끙끙 앓고 풀었던 문제, 고민을 깊게 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의 해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나와 또 다른 접근 방식을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코어가 있고 선생님의 자극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변증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거와 선생님 거 비교해서 또 다른 내게 만들어지고 정반합, 정반합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점차 고도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노트에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고도화된 나의 생각을 흘러가지 않게 잡아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풀이 과정을 단계를 나누어서 작성하는 좀 연습을 해두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보통 코, 호, 소, 노 이렇게 라임을 맞춰놨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처음 확인해야 될 게 당연히 이제 질문을 본 다음에 내가 정리할 것 첫 번째 conditions 이 문제가 보여주고 있는 힌트, 조건 그 다음에 이 조건들을 봤을 때 어떻게 연결 지어서 풀 거야 라는 문제풀이에 대한 설계인 거죠. 어떻게 풀 것인가 how 그 다음에 연필을 들고 설계한 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 단계, 나만의 풀이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을 들었어요. 봤더니 나와 또 다른 접근이고 뭔가 더 내가 깨닫는 바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한 번 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해설을 보거나 또는 답지를 보더라도 내 생각과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게 돼요. 여기가 단단해지는 거죠. 나의 렌즈, 나의 판단 능력이. 그래서 더 본 수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재는요, 개념서의 개념 노트, 문제집의 반성 노트. 근데 이게 다른 책은 아니고 이게 한 세트로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서 한 권을 다 끝나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집을 또 시작하고 이게 아니라 개념 한 단원에 대해서 개념소로 시작해서 문제 풀이집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생각나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학습 이력을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꼼꼼하게 각 과정을 잘 이수했는지 확인 학습을 해서 그걸 바인딩 할 겁니다. 진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방학 동안 다음 학기 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다 그러면은 2학기, 겨울방학이다 그럼 1학기 거를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개념과 문제풀이집을 쭉쭉 진행하다 보면 이제 개학을 하고 해당 학기가 되고 중간 기말고사 있다 하더라도 아주 튼튼하게 한 번에 완성한 걸 가지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게 돼요. 한 가지 더. 하지만 딱 한 번 선행을 할 겁니다. 그건 바로 중학교 3학년 2학기예요.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이유는 고등학교 특히 1학기 부분은 대수의 종합편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내 했던 그 수화식을 한 번에 다 모아서 집대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살을 덕지덕지 붙여 나갑니다. 그리고 기하 대수학이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까지 하면 양도 어마어마하고 내용도 많고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땐 중학교 3학년 2학기. 그래서 더 본 수학도 중학교 3학년 2학기인 학생들에겐 고등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학습량을 좀 늘려서 3학년 2학기 내용 마저 끝내고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공부 학습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진짜 개념 설명 듣기. 진짜 개념 설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 그 다음에 맥락적인 연결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 설명이고요. 그러면 선생님의 개념 설명을 들으면서 책에 일단 필기를 하겠죠. 그거를 다시 개념 노트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풀이는 선생님의 풀이가 없어요. 학생이 스스로 개념만으로 풀려고 처음부터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념 끌어다 쓰기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개념을 보면서 풀죠.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학습을 통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노트를 똑바로 썼는지, 스스로의 힘으로 잘 풀었는지. 확인학습도 마찬가지로 지도는 없습니다. 했는지만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해결을 못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겠죠. 그때 선생님의 해설 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 해설을 들었을 때 진짜 내 것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부터 너무나 쉽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방법을 처음부터 계속 설명해주면 굉장히 가볍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혼자 풀려면 잘 못 풀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걸 최대한 한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이 들어가고 그때 느껴지는 화학작용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해설을 들었을 때 그걸 마지막 노트 작성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진짜 더 본 수학이 개강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강하게 될 더 본 수학의 실물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